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소영의 아젠다 시즌 5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시즌 5가 되었다니까 제가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지나온 시간들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시즌 5에서는 제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 챙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특히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심각하게 변화해갈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 시즌 5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변호사이고요. 2020년부터 세인트 폴 세계관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미국은 동성결혼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라는 그 판례 해설집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50년 동안 어떤 그 사건들을 통해서 2015년에 동성결혼까지 가게 된 날을 대법원의 판례를 쉽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쓴 책이 하나 있고요. 2018년에는 독일의 사회학자인 가브리엘 쿠비가 쓴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책을 번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제가 처음으로 세계관에 대한 책을 냈는데 지금 화면에 이 보이시는 주황 색깔 책 있죠?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세계관 특강입니다. 이 책은 지금 현대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6가지 세계관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요약한 책입니다. 제가 아이들도 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에 재미있는 사파도 넣고 그렇게 만든 책이고요. 2020년도에 그 세계관 아카데미를 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점 휴업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냥 책을 쓰자 해서 함께 일하는 우리 이연인 박사님과 제가 쓴 책이 이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표지에 보면은 찰스 다윈, 그리고 지금은 프로이드, 칼 막스, 프리드리 니체, 그리고 막스 베버 맨 끝에 가시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세기 철학자들의 세계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세계관과 또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선정한 이 철학자들은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좀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기원을 좀 파악해 보고 싶은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제목을 보시면 Battle for the Spirit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미국 대선 기억하시죠? 조 바이든 후보와 현직의 트럼프 대통령 간의 아주 격렬한 그런 선거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트럼프는 이 선거에 참패했다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바이든 후보는 난 당선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 Battle for the Spirit, 영혼을 위한 전쟁, 영혼을 뺏어오기 위한 그런 전쟁이다 하는 이 제목을 붙인 것은 사실 조 바이든 후보의 선거 캠페인 구호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그때는 그 선거 캠페인 구호가 Battle for the Soul of the Nation, 그래서 국가의 혼을 위한 싸움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아니 이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것이 국가의 정신과 정체성과 영혼을 놓고 싸운다는 게 너무 이 큰 함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단순한 이런 정치인을 뽑고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르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오늘 따왔습니다. 제 강의는 총 3부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현대인의 영혼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로잡혀 있다, 포로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것이며 이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화되어 왔나, 이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제 1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삶에 또 생각에 영향을 준 포스트 모더니즘이 현실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것의 파괴력은 어디까지 왔나, 이것들을 이제 생생한 사건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말을 하자면 전쟁에서 먼저 제가 적에 대해서 이제 적이 누군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시 상황이 어떤지를 이제 알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파트는 그러면 상황이 이런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나름대로의 고민들, 그것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혼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진화주의, 두 번째 상대주의, 세 번째 다양성주의, 네 번째는 언어의 혼란과 타락, 이 4가지를 제가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진화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나온 것인데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이제 변화하고 또 발전해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이볼루셔니즘이죠. 두 번째는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세상에 어떤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도덕도 없고 삶의 기준도 없고 뭐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이런 것이죠. 사실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필연적으로 상대주의가 오게 돼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보면은 모든 것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다양성주의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떤 문화에 있어서 어떤 문화가 옛날에는 이 나라의 문화는 좀 더 가치가 있고 고상하고 저 나라의 문화는 아직 조금 덜 발달했다, 또는 문명이 아직 발달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아니면 좀 나쁘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대의 특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 언어의 혼란과 타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어가 과거에 우리가 쓰던 동일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사랑, 이런 겁니다. 사랑 이러면은 우리는 생각을 하죠. 오래 참고 헌신하고 믿어주고 지켜주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 사랑의 범위 속에 과거에 우리가 음란하다, 나쁘다라고 했던 그것마저도 다 포함시키는 아주 폭넓은 개념으로 변하면서 사랑이 좀 타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까 제가 진화주의가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과거로부터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머물러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도 계속 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진화를 3단계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헬렌 플럭로즈와 제임스 린제이라는 두 분의 학자가 쓴 책에서 제가 약간 발췌를 해온 내용입니다. 그 책 제목이 Cynical Theories: How Activist Scholarship Made Everything About Race, Gender and Identity and Why This Harms Everybody, 이런 아주 긴 제목이에요. 아주 cynical theory 하면 냉소적이다, 이런 얘기죠. 냉소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 활동가,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민주화 운동가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지성의 체계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인종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또는 정체성 이런 것들로 다 축소시켜 버렸나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축소시키고 나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쳤나 하는 것을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이분에 따르면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이 기간을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 이름은 우리가 프레드리 니체를 생각하죠. 신은 죽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 서구의 기독교 문명, 1000년 이상 이어온 중세,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 서구 사회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발전을 해온 사회죠. 그것이 과학이든 역사든 뭐 정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적인 기독교 문명의 세계, 이것을 이제 부인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니체와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굉장히 증오했죠. 그래서 기독교가 제시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이상향 이런 거 다 헛소리에 불과하고 유물론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기득권 또는 가해자 그룹들을 이제 혁명으로 전복시키고 또 피해자 그룹들, 희생자 그룹들을 이제 내세우는 방식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하는 것이 이제 마르크스의 생각이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구 사회 전통적인 기득권자가 누구겠습니까?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 기독교를 해체하는 그런 수순을 밟겠다.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시기에 우리가 굉장히 기억해야 할 사건이 바로 파리에서 있었던 68 혁명입니다. 68 혁명의 모토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이런 거죠. 이때 서구 사회 사람들에게 뭔가를 금지하는 그 주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독교죠. 십계명을 막 들이대면서 또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삶을 이제 억압한 그 구체제를 앙스양 레짐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제를 해체시키자라는 것이 바로 68 혁명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8 혁명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자유로운 섹스, 프리 섹스, 그리고 이렇게 머리 길게 남자들이 장발로 기르고 그 마약을 하고 또 막 같이 공동체 생활을 막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세대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와서는 도덕도 문화도 어떤 절대적인 좋음, 나쁨, 아름다움, 추함, 또 절대적인 도덕과 악 이런 것들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는 다 평등하고 다 받아들여질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린 다양성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를 억압했던 그 기독교는 물러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2세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진화를 합니다. 이것을 이론으로 체계화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시기는 1980년대에서 2000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세대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기존의 체제를 해체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죠. 삶의 방식도 다 해체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막 인생에 옛날에는 뭔가 사명, 목적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끝까지 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겁니다. 다 해체해버리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2세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우리가 이 허무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2세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비판 이론입니다. 사실 이 비판 이론은 1930, 40년대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것을 비판하는 거죠. 기존 사회 체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미국의 지성계를 다 장악하게 됩니다. 이 비판 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존의 사회에는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하다라고 전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 아무런 전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분들에게는 지금 이 사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절대적인 이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이제 파헤치고 비판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언어의 역할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이 언어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회의 구조를 창조하는 수단으로 좀 사용해 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언어가 현실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2세대가 끝나고 이제 3세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갑니다. 3세대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2000년대 이후에요. 2000년대 이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시점이죠. 이때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은 도덕성의 옷을 입게 됩니다. 사회 정의, 사회 운동, 무브먼트로 더욱 구체화가 되죠. 이론에서 무브먼트로요. 그래서 내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뭔가 이 사회 진보를 위한 도덕적인 그 구성원이 돼야 된다. 뭔가 이런 도덕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 명분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온 말이 여러분들이 귀 익으신 그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양한 사회를 다 인정을 하니까 뭔가 어떤 특정한 그룹에 대해서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그들을 배제하는 것, 이것은 사실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굉장히 매너가 좋은 그런 것들을 이제 지향하게 되는 것이 뭐 간단히 이렇게 말하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이론이 이제 막 생겨나는 거예요. 2세대의 비판 이론을 가지고 수용을 해서 와가지고 퀴어 이론이라든지 젠더 이론이라든지 또는 뭐 비판적 그 인종 이론, critical race theory라고 그러죠. 그럼 페미니즘, 아주 레디컬한 급진적인 페미니즘 있고 또 disability studies, fat studies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퀴어 이론 이런 건 다 잘 아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의 성별은 염색체로 구별하거나 생식기의 모양으로 구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XY면 남자, XX면 여자, 그리고 이제 뭐 생식기가 남성 생식기가 있으면 남자, 여성 생식기가 있으면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해왔는데 그것이 다 허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사회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인식시키고 부여한 그런 개념일 뿐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는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뭐 수십 가지의 성을 막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퀴어 이론이죠. 젠더 스터디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데 쓰였는데 남자랑 여자 이런 역할 분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성에서도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본래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됐다는 것이죠. 그 시몬느 그 보바르 부인이 쓴 뭐 제2의 성, 제3의 성, 제3의 성에 보면은 여자는 뭐 그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 길러지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자 여자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또는 성의 역할을 이렇게 구분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들이죠. 인종이론 마찬가지입니다. 뭐 백인 우월주의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소수 인종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페미니즘 잘 아실 것 같고, disability studies 이건 장애에 대한 연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인이다 또는 장애인이다 하는 거 구별을 어떻게 하죠? 보통 이렇게 겉보기에 뭐 팔이 2개가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10개씩 있고 뭐 이런 우리가 다 이제 정상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만약 어떤 분이 이제 뭐 한쪽 팔이 없으시다거나 뭐 다리가 없으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장애를 인정을 해서 도움도 드리고 하는데요. 이 디서빌리티 스터디즈를 하시는 분들은 그 장애 기준 누가 만드는 거냐고죠. 팔이 2개 다 있어야 정상이다라고 누가 정한 거냐고죠. 그거 사회가 정한 것이고, 우리는 그냥 팔 하나만 있어도 정상인의 범주를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패스타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에 대한 연구인데, 키가 뭐 170이면 몸무게가 적정 몸무게는 이래야 돼, 이래야 건강한 상태야 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누가 정했냐는 거죠. 그게 과학적으로 우리는 정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인간의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패스타디즈를 하시는 분들은 그건 니들이 생각하고 니들 기준으로 만든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뭐 엄청 뚱뚱해도 이대로 아름다워, 그리고 이대로 건강해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그런 각종 이론으로 이 제3세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변해갑니다. 이 과정에서 언어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불균형과 편견을 만들어내는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누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남자다, 여자다, 막 이렇게 구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고 해서 정체성 정치로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또 한편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Social Justice Scholarship and Standpoint Theory라는 게 있대요. 이게 사회정의학파 그리고 어떤 입장 이론인 거죠. 내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정의라든지 도덕을 인식하고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서 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게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기득권자들은 사회의 어떤 도덕이나 또는 그 정의를 파악할, 인식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럼 서구의 기득권자 하면 누구겠습니까? 전통적으로 기독교인, 또 백인, 남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백인 우월주의다, 또는 뭐 펀더멘털 크리스천리티,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니들이 그동안 너무 누린 게 많고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억압해온 나쁜 가해자 집단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문제, 니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 문제를 파악할 능력조차 없다. 도덕이 뭔지를 인식할 능력도 없고 도덕을 말할 자격도 없으니까 입을 닥치고 있어라,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요즘에 나오는 Black Lives Matter라는 것이라든지, 또는 동성애자 인권운동 이런 거죠. 그리고 급진적 페미니즘. 동성애자 인권운동, 그렇죠. 그동안 성소수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핍박을 받았으니 그 동성애자의 인권을 주장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자격이 이성애자들에게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은 남자들이 지금까지 가해자로 살아왔으니 이 남자들은 도덕이나 진리를 파악할 능력이 없고 그런 말 할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Multiple Minority Identity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소수자 정체성을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떤 소수자의 정체성을 단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겹친 게 많을수록 이 사람들이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더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 거가 되죠. 예를 들면은 뭐 남자 여자 중에서는 여자가 되거나 여자 흑인이면서 레즈비언이면서 이슬람 뭐 이러면은 미국 사회에서는 가장 갑인 거죠. 목소리 갑.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가 변화간, 이게 이제 제3세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해외 미국의 사례를 쭉 그 책으로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회도 이게 슬금슬금 오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첫 번째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게 진화했나를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쭉 이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서 제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실제 현실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파괴력을 가졌나를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